차갑게 식은 아메리카노 잔을 내려놓으며 강지훈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 익숙한 박상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후야, 이번 건 너무 심했어. 상대방은 거의 파산 직전이라고. 지후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결과 아닌가? 약한 자는 도태되는 거고 강한 자는 살아남는 거지. 박 대표, 언제부터 그렇게 감상적이셨나?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감정 변화도 없었다. 30대 후반 투자 분석가 강지후에게 성공은 곧 숫자로 증명되는 결과였고 그 과정에서의 인간적인 감정 따위는 거추장스러운 사치일 뿐이었다. 통화를 마친 그는 텅 빈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돌아왔다. 미니멀리즘을 표방한 인테리어는 그의 내면처럼 차갑고 공허했다. 창가에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시던 화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문득 3년 전 헤어진 약혼녀 이수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의 계산적인 모습에 상처받고 떠났었다. 지우 씨, 돈보다 중요한 게 분명히 있어요.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녀의 말이 희미하게 귓가를 맴돌았지만 지우는 곧 고개를 저었다. 감상에 빠질 시간은 없었다. 다음 날 중요한 투자 발표회. 수백억 원이 오가는 긴장된 순간 지우는 여느 때처럼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다. 하지만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눈앞이 흐려졌다. 젠장, 이럴 때.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이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단상 아래로 쓰러졌다. 삐, 삐, 삐. 단조로운 기계음이 귓가를 파고들었다. 눈을 뜨자 새하얀 병실 천장이 보였다. 팔에는 링거 주사가 꽂혀 있었고 가슴에는 답답한 통증이 남아 있었다. 여긴 병원인가?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때 문이 열리고 박상철이 초조한 얼굴로 들어섰다. 지후야,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지후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급성 심근경색이라. 며칠간 지속되던 간헐적인 가슴 통증을 무시했던 결과였다. 성공만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던 삶의 예견된 귀결이었을지도 모른다. 박상철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동안에도 지후의 시선은 허공을 향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는 사실이 좀처럼 실감나지 않았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지후는 다시 한번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과 함께 숨이 가빠오는 것을 느꼈다. 간호사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시야는 점점 흐려지고 의식은 아득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여긴 어디지? 눈을 떴을 때 지우는 자신이 수술실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그의 몸에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다. 내가 죽은 건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는 손을 뻗어 자신의 몸을 만져보려 했지만 손은 그대로 몸을 통과해버렸다. 유체 이탈. 소설에서나 읽었던 현상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그 순간 발밑이 꺼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그의 영혼은 끝없이 어둡고 차가운 공간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절대적인 공포. 사방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아우성치며 그를 덮쳐왔다. 과거 자신이 냉혹하게 내쳤던 거래 상대방의 절규, 부모님의 사업 실패 후 흩어졌던 가족들의 울음소리, 이수아의 상처받은 눈빛, 그가 외면하고 무시했던 과거의 편린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영혼을 난도질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의 재생이 아니었다. 그들이 느꼈을 고통과 절망이 생생하게 그의 것으로 전이되어 오는 듯했다. 그만, 제발 그만! 지우는 머리를 감싸쥐고 절규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극한의 고통과 죄책감에 그의 영혼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하고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입혔던가. 그의 화려했던 삶의 이면에는 이토록 추악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우는 문득 아주 작은 빗줄기 하나를 발견했다. 본능적으로 그는 빛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러자 믿을 수 없게도 혼돈스럽던 소리들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빛은 점점 더 커지고 밝아지며 그의 주변을 따스하게 감쌌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형언할 수 없이 평온하고 지혜로운 존재의 기운이 느껴졌다. 목소리는 없었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그의 영혼으로 직접 흘러들어왔다. 괜찮다.
이제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시간이다. 안내자 영호는 지후를 데리고 그의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했다.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장면들. 가난했지만 단란했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풍비박산난 가족, 그로 인해 돈과 성공에 광적으로 집착하게 된 청년 시절의 자신. 명문대를 졸업하고 최고의 투자 분석가로 승승장구하는 동안 그는 수많은 경쟁자를 짓밟고 동료를 배신하며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상처를 입혔다. 이수아의 슬픈 눈빛이 다시 한번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가 왜 떠나야만 했는지 이제야 선명하게 알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놓쳐버린 수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보았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친구들, 작은 친절에도 감사할 줄 알았던 순수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조차 잊어버린 채 오직 성공이라는 허상만을 쫓아온 어리석은 모습.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후회와 참회의 눈물이었다. 생애 회고가 끝나자 안내자 영호는 그를 눈부시게 아름다운 빛의 공간으로 이끌었다. 그곳은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절대적인 평화와 사랑, 그리고 완전한 이해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과 소속감을 느꼈다.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주는 거대한 사랑의 에너지로 순환하고 있다는 경이로운 진실을 깨달았다. 그의 냉소적인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지고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쌌다. 이 평화 속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다. 아직 너의 시간이 오지 않았다.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너는 변화할 수 있다. 안내자의 메시지는 단호하면서도 자비로웠다. 지우는 천상의 평화를 떠나 다시 고통스러운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저항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실현해야 할 의무감을 받아들였다. 그래, 돌아가자. 돌아가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자.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여전히 병실 침대 위였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다. 가슴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수아가 들어왔다. 며칠 사이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지우 씨, 괜찮아요? 수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후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수아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지우의 상태는 기적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퇴원을 앞두게 되었다. 그동안 박상철은 매일같이 병문안을 왔고 지우는 그에게 진심으로 지난날의 과오를 사과했다. 상철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박상철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진심이 담긴 지우의 사과에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퇴원하는 날 지우는 수아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임사체험, 생애 회고, 안내자 영혼과의 만남, 그리고 그로 인해 얻게 된 깨달음까지. 수아는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듯 혼란스러워했지만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수아가 물었다. 지우는 창밖의 분주한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지. 예전에 강지우는 죽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삶을 살 생각이야. 돈이나 성공이 아닌 정말 소중한 것들을 찾아가는 삶. 그의 목소리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수아는 지후의 변화된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힘든 길이 될지도 몰라요. 알아. 하지만 괜찮아.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지후는 수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가장 먼저 창가에 시들어 죽어있던 화분을 치우고 그 자리에 작은 새싹이 돋아난 허브 화분을 놓았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회사를 정리하고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익명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박상철은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말리지는 않았다. 지우는 작은 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나눠주고 독거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예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수아는 가끔 지후를 찾아와 그의 활동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어느 날 함께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수아가 물었다. 후회하지 않아요? 예전에 화려했던 삶이 그립지는 않고요? 지우는 잠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수많은 빌딩의 불빛으로 어지러웠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일 뿐이었다. 아주 가끔은 흔들릴 때도 있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수아 씨.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으니까.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냉소적인 미소 대신 잔잔하지만 깊은 평화가 어려 있었다. 그의 텅 비었던 아파트 거실에는 이제 따스한 햇볕이 스며들었고 창가의 허브화분은 싱그러운 향기를 내뿜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었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은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도 단단했다. 그의 두 번째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